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분쟁 지속의 여파와 수출 경기 불안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해소되기는커녕 자꾸 커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상장사 실적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거래소가 금융사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573곳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8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16%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7조 8천억 원으로 36.8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0조 9천억 원으로 38.75%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통, 기계, 운수장비, 의약품 등 5개 업종의 순이익은 늘었지만 전기전자, 화학, 의료정밀, 통신, 철강금속 등 10개 업종은 순이익이 줄었고 전기가스, 운수창고 업종은 아예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요. 매출액은 43조 1,116억 원으로 4.38%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조 6,466억 원으로 7.85% 줄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코스닥 910개 회사 중 589곳은 1분기 흑자를 냈지만 321곳은 적자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급감한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상장사 중에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수출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보다 8.5% 감소한 1,327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장 기업 매출의 15%를 차지하는데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은 231억 9,9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3%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합한 정책 시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어긋나는 모습이 관측돼서 정책까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이 담긴 그린북에서 실물 지표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경제 상황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올해 처음 열린 국가재정운영회의에서도 인식차는 뚜렷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같은 날 KDI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수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 경제 컨트롤 타워 내의 거듭되는 엇박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일단은 머리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경제 정책을 하는 손은 기재부잖아요. 기재부가 안 좋다 하니까 지금 손과 머리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거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경제 정책에 있어 불협화음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환율은 달러당 1,195원 70전, 심리적 저지선인 1,200원에 근접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 거고 또 언제까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네. 원달러 환율 우선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외국인은 최근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환율은 좀 오르고 있죠.
주식을 팔면 그 돈이 이제 우리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좀 부진하다라는 점,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국제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유들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통상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달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까를 전망해서 비용 등 다양한 회사 운영 상황 등을 준비를 합니다. 최근 같은 상황은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이다. 현재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외환시장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큰 위기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무리입니다. 예. 표를 하나 좀 보실까요? 최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는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 즉 채권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권을 산다는 건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국가의 부도 위험성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수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 수지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성이 낮다라는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체질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뭐 맞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럼 다시 환율로 돌아가서 환율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나 그리고 한국 경기도나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1,200원을 돌파를 해서 2년 4개월 전에 전고점이죠. 1,212원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속보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2대 주주인 KCGI 강성부 펀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이 이른바 적과의 동침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원태 회장 측근이 강성부 펀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 측은 전화로 상속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 경영 파트너로서 만나자며 유화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이 없다면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세 자녀는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합니다. 상속을 받아도 남매 간 몰아주기가 합의되지 않으면 강성부 펀드의 보유 지분인 14.98%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성부 펀드가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 내년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조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들이 더해지거나 또 다른 지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갖고서는 지금의 지배체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도 강성부 펀드와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상황에 따라 백기사도 흑기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삼남매 갈등이 골이 깊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쪽을 택할 수가 있죠. 한편 한진그룹은 강성부 펀드 측과 공식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미국이 우리 자동차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면제할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 면제 전망이 힘을 얻고는 있는데 아직 긴장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루고 우리나라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경우도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블룸버그는 기사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정확한 배경 설명 없이 우리나라가 면제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가 면제 소식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다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손실액이 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부품이나 또 완성차의 원가가 올라가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눈가기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결제할 때 카드 꺼내는 불편까지 잡겠다며 지난해 10월 자동 결제 기능을 내놨습니다. 앱에 신용카드 등록만 해두면 되니까 편하긴 한데 문제는 이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먼저 정광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말 카카오 택시 자동 결제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400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내렸죠. 그랬는데 카드 알림 문자가 8,000원이 찍힌 거예요. 얼마를 청구하든 그거는 기사님 몫인 거예요. 최근 SNS 등 온라인에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몇백 원부터 몇천 원까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터기보다 많은 요금이 결제됐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원인은 택시 미터기나 카드 결제 단말기와 카카오 앱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택시기사가 요금을 직접 앱에 입력하는데 이를 모르고 그냥 내리는 승객들이 있을 경우 일부 택시기사들이 요금을 올려서 적는 겁니다.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택시기사가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카카오에 신고를 해도 제3자이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카오 측은 음파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이번 달 말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고음파로 요금 정보를 스마트폰에 직접 송출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가능하고 요금 정보가 인식될 때까지 기다린 뒤 승인을 해야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 결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 취재를 한 정광윤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카카오 택시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이번 달부터 도입하겠다는 이 음파 연동 결제 시스템,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게 바가지 요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긴 한데 서울시 안에서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결제 단말기가 서울 택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결제 단말기가 다르다 보니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도 한계를 인정하면서 결국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새로운 미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새로운 미터기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GPS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버 등 해외 공유 차량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미 일반화돼 있고 국내에서 타다나 카카오 블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일반 중형 택시는 앱 미터기가 아닌 기계식 미터기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앱 미터기에 대한 거는 어디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려운 거고요. 시행 규칙, 국토부 고시 이런 거를 바꾸면 되는 내용인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앱 미터기 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게 중요한데 내년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카오는 지자체에 바가지 요금 택시를 신고해서 부당 요금 판정을 받아오면 요금을 조정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카카오로부터 요금을 환불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사실 지자체에서 부당 요금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까지 다시 갈 필요도 없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몇천 원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복잡하다는 건데 카카오는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분양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광고 영상입니다. 가장 작은 전용 면적이 10억 원을 넘길 정도로 비싼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2대 1,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이 관심을 끈 건 건설사의 이른바 연체 마케팅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연체 마케팅,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계약금을 가장 먼저 낸 다음에 한 6에서 7번 정도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에 입주를 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도금을 제대로 못 내면 중도금 이자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연체 이자를 내야 하고, 이 연체가 이어지면 극단적으로는 계약을 파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서초구 아파트에서는 중도금의 절반, 그러니까 3회만 제대로 납부를 하면 이후에는 연체를 해도 잔금 납부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연체 이자도 일반 중도금 이자와 비슷한 수준인 4% 정도로 대폭 내렸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이 등장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원인은 대출 규제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예전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중도금과 잔금 모두 건설사가 은행한테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자에게 대신 대출을 마련해줬기 때문인데,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서 대출을 못 받게 되다 보니 대신 이자와 연체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투기 지역에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금을 연체한 사람들이 입주 시점이 됐을 때도 남은 60%, 적어도 6억 원 이상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데 자칫 계약 취소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특위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월 법에서 정한 공식 임기가 끝났는데 특위가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강행하자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특위는 오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부로 특위가 법적인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비공식으로라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정식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준비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계속하는 걸로. 하지만 오늘 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열리기 전부터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간담회에는 16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불참했고, 참석한 일부 위원들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비공식으로 논의를 하면 참여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고, 비공식 논의를 했을 때 그 논의가 갖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사 전달을 했고요. 국민연금 특위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려 결국 임기 내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공식으로라도 특위 운영을 강행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건데, 이를 결정한 경사노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참 의사를 밝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당한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그게 아닌 이상 준비위원회나 간담회 신청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적법한 임기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편법 운영과 논의 결과에 대한 법적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특위가 위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논의를 강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지,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 소식 취재한 윤성훈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경사노위가 편법 논란이 있다는 거를 알 텐데 이게 국민연금 특위에서 왜 이 논의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사노위가 처해 있는 복잡한 상황 때문인데요. 예. 특위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연장안을 가결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논의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자 합의안 등에 반대해 본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안건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예. 결국 본위원회 파행으로 국민연금 특위의 논의 기한을 공식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경선의 운영위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 하면은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본위원회가 정상화돼 국민연금 특위가 재구성되는 상황입니다. 비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공식 논의에 참여할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논의에만 참여한 위원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논의 방향에 대해 반대하면 비공식 논의에 효력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의 역시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비공식 논의 과정에서 합의안까지 도출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선의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논의는 이제 그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뭐 논의한다 이런 거지. 간담회나 준비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워낙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도 임기 내에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를 강행하려는 것인데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택가 전봇대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설치된 것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감시 카메라를 비웃는 것처럼 오히려 그 바로 밑에 쓰레기가 더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과 상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신설동의 도로입니다. 전봇대 밑에 작은 병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양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오히려 이곳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메라가 바로 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바뀐 겁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들지는 않고 사람들이 또 익숙해지시다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카메라에 찍혀도 누구인지 식별이 어렵다 보니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단속용이 아닌 전시용 카메라인 셈입니다. 실용성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이 같은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70만 원가량입니다. 서울 곳곳에 3천여 개, 모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건수가 늘어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서울시 자치구들은 올해도 단속 카메라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인근 2기 신도시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한 곳들까지 타격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가격 변화를 둘러싼 수요자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반드시 청약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도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계양역, 부천.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니까 가깝기는 한데 그쪽이 더 좋기는 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고 그래도 여기가 좋으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고 생각을 해봐야지. 3기 신도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눈치 작전 좀 해보려고. 좀 더 조건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아파트는 주변 다른 단지보다 분양가를 최대 2천만 원 낮췄습니다. 하지만 앞서 분양에 나섰던 다른 단지들이 연이어 미분양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흥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거기 떡값만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새로 분양할 거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문의는 딱히 안 오나 봐요. 지금 미분양이 한 번 가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냐 연속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2기 신도시에 들어갈지 몇 년 더 기다려서 3기 신도시에 들어갈지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운행 중단 직전까지 갔던 버스 파업이 막판 극적인 타결로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 파업 사태가 남긴 후유증은 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로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법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비 양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60에서 12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3도, 부산과 대전은 21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다만 비가 오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서울이 26도, 춘천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다소 덥지만 충청도는 비가 오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면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3도, 부산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